이 늙은 거지년아, 남편 재산 다 날려먹고 이제 와서 상주행세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뜨거운 육개장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죠. 검은 상복이 붉은 국물로 얼룩졌고 고춧가루가 눈을 따갑게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죠. 제 핸드백 안에 든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이름은 한지혜, 올해 65입니다. 남편 강민수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었죠. 민성그룹 회장이었던 그는 건설, 호텔, 유통업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40년 전 대학 시절에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공대생이었고 저는 평범한 가정의 국문학과 학생이었죠. 우리는 사랑했고 함께 꿈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봤어요. 밤새 설계도를 그리는 남편 옆에서 커피를 끓여주고 어려운 시기에는 함께 밤을 새워 대책을 고민했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민성그룹은 업계 3위 기업이 되었고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 강준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3년 전부터 남편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병실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 애썼죠. 당신 걱정하지 마요. 준혁이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회사 잘 이끌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이미 아들이 변했다는 것을. 아들 준혁은 36살에 민성그룹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대기업 집안의 딸인 이서연과 결혼했죠. 서연은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우아한 매너, 그리고 사교계에서 인정받는 미모까지. 하지만 결혼 후 서서히 본색이 드러났어요. 어머님, 회장님 병환이 오래가면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준혁 오빠가 대표이사 직함을 받으면 안 될까요? 달콤한 말투 뒤에 숨은 탐욕을 저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는 와중에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건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죠.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준혁과 서연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남편 병실 옆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두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오빠, 회장님 유언장 확인했어? 아직 변호사가 알려주지 않았어. 하지만 당연히 내가 후계자잖아. 회사 지분이랑 부동산 전부 내 앞으로 올 거야. 그럼 그 늙은이는 뭐 받는데? 준혁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인 웃음이었죠. 엄마가 뭘 받든 상관없어. 어차피 나이 들면 관리 능력 없다고 법원에 후견인 신청하면 돼. 그럼 전부 내가 관리하는 거지. 역시 오빠가 최고야. 근데 회장님이 너무 오래 버티는데? 2년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더니. 그러게. 노인네.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그거 있잖아. 약 조금 더 늘릴까? 이러다가 몇 년 더 버티면. 있어봐. 내가 상황 봐서 처리할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거의 다 왔는데 일 망칠 일 있어? 아니, 투여량을 조금만 더 늘리는 거지. 알았어.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 제가 사랑으로 키운 그 아이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다니.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픈 미소를 지었죠.
알고 있었어, 여보. 뭐라고요? 준혁이가 변한 건 내가 느끼고 있었어. 최근 몇 년 동안 회사 경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이는 그 눈빛, 욕심뿐이더라고. 남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키운 회사를 물려줄 수 없어. 준혁이에게 주면 직원들을 위한 경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경영을 할 게 분명해. 그리고 당신을 함부로 대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당신 앞으로 넘길 거야.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전부. 그리고 준혁에게는 사회에 환원한다고 말할 거야. 하지만 당신이라면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어. 그리고 진짜 사회에 환원할지 아니면 가족에게 물려줄지는 당신이 판단해. 난 당신을 믿어. 그날부터 남편은 비밀리에 움직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한 명과 회계사, 그리고 저만 아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은 준혁과 서연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준혁아, 아가야,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가 있었지만 몸은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예, 아버지, 말씀하세요. 준혁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죠. 드디어 유산 이야기를 하는구나 싶었을 겁니다. 나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성그룹 지분 전액, 부동산, 예금 모두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사회에 기부할 거야. 교육사업과 의료 지원에 쓰이도록 말이지.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한테는 충분한 교육과 기회를 줬어. 이미 부회장 자리도 있고 연봉도 받고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어. 아버지, 노망 나셨어요? 남편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뭐야, 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정신 차리고 나 죽으면 네 어머니한테 잘해라. 그러면 너가 네 엄마한테 진심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야. 내 마지막 부탁이다. 서연이 준혁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회장님, 오해세요. 설마 저희가 아버님을 지금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가!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혁과 서연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날 밤 남편은 제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 유언장이야. 절대 준혁에게 보여주지 마. 내가 죽고 난 후 장례식이 끝나면 공개해. 왜 장례식 후에요?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저를요? 준혁이가 정말 위험한 짓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많고 CCTV도 있지. 거기서 본색을 드러낸다면 증거가 될 거야. 남편은 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준혁이와 며느리가 나한테 3년 전부터 약물을 먹였다는 증거 자료야. 당신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았을 때 나는 이미 가망이 없었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그리고 만약에 준혁이가 자기가 한 짓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온다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았어요. 준혁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용서해 줄게요. 남편은 힘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그로부터 2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여보, 미안해.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무슨 소리예요? 저는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40년이 제 인생 전부였어요. 준혁이를 용서해줘. 그 아이도 나쁜 환경에 물들었을 뿐이야. 걱정 말고 편히 눈 감아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 그리고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장례식은 서울 시내 대형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민성그룹 회장의 장례식이었기에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조문을 왔죠. 저는 상주로서 검은 한복을 입고 영정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준혁 옆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죠. 겉으로는 슬픈 척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는 것을. 장례식 첫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조문객이 뜸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육개장 한 그릇을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고마워. 근데 나는 괜찮아.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죠. 이제 의지할 사람도 없으신데. 서연이 육개장 그릇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녀의 손이 움직였죠. 뜨거운 육개장이 제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이 늙은 거지년아. 서연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죠. 남편 재산 다 날려먹고 이제 와서 상주 행세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냅킨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서연아, 진정해라. 진정하라고? 진정을 어떻게 해? 회장님 재산 수조 원을 전부 사회에 기부했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평생 고생만 하고 이게 뭐예요? 준혁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 유언이 그게 답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보였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서연아, 진정하고 대화로 해결하자자. 진정하라고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가 미쳤나 봐요. 자기 가족은 내팽개치고 사회에 기부라니. 서연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설득했죠. 그렇죠? 어머니가 우리를 이간질했죠? 이 손 놔라.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손 놓으라고. 서연이 제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이 더러운 늙은이. 당신이 이간질했잖아. 뭐? 우리가 회장님을 죽였다고?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평생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살더니 이제 와서 전부 독차지하려고 사회 기부 타령이야.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더러운 늙은이라고 했어.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서연이 또다시 육개장 국물이 남은 그릇을 들어 제 머리 위에 쏟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만. 준혁의 비서 최 과장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부회장님, 사모님, 진정하세요. CCTV에 다 찍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십 명의 조문객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고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SNS에 퍼지고 있었죠. 저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가시죠. 유언장 공개할 시간이에요. 장례식장 지하 회의실에는 저와 준혁, 서연, 그리고 남편의 변호사 김석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열었죠.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볼 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전부 사회 기부했다며? 서연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자 강민수는 본 유언장 작성 시점에 정신이 온전하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제1조 민성그룹 지분 67% 전량은 배우자 한지혜에게 상속한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제2조 서울 강남구 소재 본가 및 제주도, 경기도 부동산 전부를 배우자 한지혜에게 상속한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3조 예금 및 주식자산 3천억 원을 배우자 한지혜에게 상속한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사회에 기부한다고 했잖아.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계속 읽었습니다. 제4조 아들 강준혁에게는 현재 보유 중인 민성그룹 주식 3% 및 현금 10억 원을 상속한다. 10억? 겨우 10억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5조 며느리 이서연에게는 일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6조 본 유언장 외에 사회기부유언을 별도로 작성했으나 이는 아들과 며느리의 본심을 시험하기 위한 허위 유언이다. 아들 강준혁과 며느리 이서연이 나의 사망 후 배우자 한지혜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탈취하려 할 경우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할 것을 배우자에게 당부한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 준혁아, 너희들이 그를 해하고 있다는 것도. 그게 무슨...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정확한 병명이 뭔지 파악이 안 되니까 담당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누군가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시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아버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셨어. 저는 남편이 준비해 놓은 증거 자료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너희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나한테 사죄하기를 바라셨어. 그렇게 되면 너희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지. 어머니... 그런데 너희들은 오늘 완벽하게 본색을 드러냈어. 장례식장에서 상주인 시어머니에게 육개장을 끼얹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저는 핸드백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장례식장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제게 육개장을 끼얹는 장면,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그리고 이건 저는 남편이 집거실에 설치해 놓은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오빠, 아버님 왜 이렇게 안 죽어? 기다려봐. 이제 고지야. 이제 늙어서 기운도 없는데 오래 못 버텨. 약물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벌써 2년째야. 괜히 섣부르게 행동하면 여지껏 잘해온 거 다 물거품 되니까 얌전히 있어. 의사가 6개월도 안 남았다고 했으니까. 정말? 어후, 그 노인네. 질기다 질겨. 서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이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이 영상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저건 증거가 안 돼요. 저희는 드라마 얘기한 거라고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드라마?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당신들이 회장님 병실에 몰래 들어가서 약물을 투여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연 씨가 약물을 구매한 구매 기록 영수증이고요. 증언을 해줄 분들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그날 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준혁아,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네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엄마, 제발요. 제가 감옥 가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데요? 민성그룹 주가 폭락하고 직원들은 어떻게 되고요? 그건 네가 진작에 생각했어야지.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흔들렸어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제가 낳은 아들인데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에서 장례식장 육개장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겁니다. 재벌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육개장 투척. 민성그룹 며느리의 본색, 늙은 거지년 발언 논란. 고인의 유언 무시하고 재산 다툼,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 뉴스는 물론이고 각종 유튜브 채널,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장례식장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여론은 완전히 서연과 준혁을 향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재벌이세라니 한심하다.
시어머니한테 욕하고 폭행하는 며느리 처음 봤다. 고인도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하고 재산 싸움이나 하는 인간들. 민성그룹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틀 만에 30%나 떨어졌어요. 브랜드 이미지도 최악이 됐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병원 CCTV 영상이 언론에 유출된 겁니다. 민성그룹 부회장 친부 살해 모의 정황 포착. 약물 과다 투여 대화 녹음 친족 살해 혐의 검토. 준혁의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유출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경찰에만 제출했어. 그럼 누가...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더니 그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아닙니다. 아마도 병원 내부에서 유출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언론에 흘린 겁니다. 그날 오후 검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혜 여사님, 검찰청 특수부입니다. 강준혁 씨와 이서연 씨에 대한 고소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일단 조금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괴한이 침입했으니까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자고 있던 저는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깼어요. 조용히 해. 늙은이 깰라.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 숨겨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제 안전을 위해 설치해둔 장치였죠. 경비실과 경찰에 동시에 신호가 갑니다. 그리고 침실 문을 잠갔어요. 이봐, 침실 문이 잠겨 있어. 부서! 쿵! 문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쿵! 쿵! 문이 부서지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복면을 쓰고 있었죠. 한지혜 여사님이시죠? 누구세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고소 취하세요. 강준혁 씨와 이서연 씨에 대한 고소 말이에요. 만약 거절하면? 그럼 여사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는 거죠. 집에 불이 난다든지 계단에서 넘어진다든지.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경찰이다. 빨리 나가. 2명은 황급히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다음 날 준혁이 경찰서로 소환됐습니다. 침입했던 남자 중 1명이 체포됐고 그는 자백했습니다. 이서연한테 돈 받고 한 일입니다. 300만 원 받고 협박만 하기로 했어요. 서연도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준혁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서연의 통화 기록에서 준혁과의 대화 내용이 발견됐어요. 오빠, 어머니를 좀 겁줘야 할 것 같아. 아는 사람 없어? 지금 우리 몸살려야 돼. 그냥 협박만 하는 거야. 때리거나 그런 거 아니고.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줄게. 준혁도 공범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모님, 이제 더 이상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강준혁 씨와 이서연 씨는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하지만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은 아들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고인께서 이 모든 걸 준비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모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준혁 씨와 이서연 씨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이번에 용서하시면 또다시 회장님을 해칠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이 맞다는 것을. 고소하겠습니다.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다음 날 저는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둘 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뉴스는 또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재벌 2세의 추락, 탐욕이 부른 비극. 여론은 완전히 저를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도 고소한 거 대단하다. 내 자식이면 못했을 것 같은데. 저런 인간들은 감옥에 가야 마땅해. 민성그룹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회장의 범죄 행위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습니다.
강준혁 부회장 직위 해제를 건의합니다. 만장일치로 준혁은 부회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석했죠. 이사 여러분, 앞으로 제가 민성그룹의 경영을 책임지겠습니다. 65의 나이에 재벌그룹 회장이 된 겁니다. 재판은 석 달 후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와 방청객이 몰려들었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준혁과 이서연은 공모하여 피해자 강민수의 생명을 해했고 피해자 한지혜를 폭행 협박했습니다. 검사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병원 의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3차례에 걸쳐 진통제 과다 투여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를 거부했고 피해자는 실제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환자분은 통증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과 며느님이 계속 진통제를 늘려달라고 하셔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일반적으로 가족들은 환자의 약물 투여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오히려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 늙은이 2년이나 버틸 줄이야. 약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기다려봐. 섣불리 행동하면 안 돼. 내가 상황 봐서...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강준혁, 이 대화 내용이 사실입니까?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피고인은 친부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이걸 제안한 건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꼬드김에 넘어간 것뿐이라고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다음은 서연의 차례였습니다. 피고인 이서연, 피해자 한지혜에게 폭행을 사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화가 나서 재산을 다 빼앗긴 것 같아서요. 하지만 고인의 재산은 애초에 피고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늙은 거지년이라고 욕하고 뜨거운 육개장을 끼얹었습니까?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냈습니다. 피고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친부를 살해했고 친모를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강준혁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이서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강준혁 징역 6년, 피고인 이서연 징역 4년. 엄마. 준혁이 저를 불렀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성그룹 회장으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65의 나이에 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남편이 제 곁에 남긴 훌륭한 임원들이 도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회복됐고요. 제가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투명 경영이었습니다. 모든 회계를 공개하고 직원 복지를 대폭 개선했죠. 그리고 남편이 원했던 대로 이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고 강민수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민성그룹은 교육재단과 의료재단을 설립합니다. 언론은 호의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지혜 회장, 망가진 민성그룹 살려내. 투명 경영과 사회 환원, 새로운 재벌의 모습. 주가도 회복됐습니다. 6개월 만에 사건 전 수준으로 돌아왔죠. 준혁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야, 재벌 2세, 오늘 화장실 청소 4차례야. 교도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들었어요. 손은 이미 물집으로 가득했죠. 네, 알겠습니다. 이봐 강준혁, 폐류나 자식? 나는 저렇게 생긴 얼굴이 너무 싫더라. 동료 재소자가
준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면 다야? 너 생긴 게 재수 없다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얼굴을 맞은 준혁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좁은 독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매일 같은 말을 중얼거렸어요. 식사 시간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야, 재벌 아들, 네 반찬 내놓으라. 준혁의 반찬은 매번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것도 제 잘못의 대가니까. 어느 날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야, 강준혁, 정신 차려. 영양실조였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었죠. 의무실에 실려갔습니다. 이 사람 몸무게가 15kg나 빠졌네요. 제대로 식사 안 했어요? 반찬을 빼앗겨서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도관에게 보고해야겠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참을게요. 왜 참아요? 당신도 사람인데. 저는 벌을 받는 중이에요. 의사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자 교도소는 남자 교도소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야, 이서연. 너 밖에서 명품 가방 많다며며? 선배 재소자들이 서연을 둘러쌌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너희 집 부잣집이잖아. 이혼했어요. 부모님도 저를 버렸어요. 맞아야 거짓말을 안 하지. 서연은 매일 다른 재소자들의 세탁물을 빨았습니다. 손은 세제 때문에 짓물렀죠. 밤이면 독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충격이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얼굴은 어디 가고 초췌하고 야윈 모습만 남았어요. 이서연, 면회 왔어. 교도관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왔을까? 면회실에 들어가니 친정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너 그게 무슨 꼴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 우리 집안 망신을 얼마나 시켰는데 친척들이 고개를 못 들고 다녀. 엄마. 너 때문에 네 동생 결혼도 깨졌어. 상대방 집에서 거절했어. 범죄자 친척은 안 된다면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너 모른다. 출소해도 집에 오지 마. 엄마, 이러지 마.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독방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지들도 그 상황이었어 봐. 나보다 더 했을걸?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준혁의 편지였어요. 엄마,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했습니다. 단지 탐욕이 그 사랑을 가렸을 뿐입니다. 감옥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책도 읽고 반성문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출소하면 엄마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비록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제 잘못을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웠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1년 후 민성그룹은 업계 2위로 올라섰습니다. 투명 경영과 사회공헌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해냈어요. 당신이 믿어준 대로 회사를 잘 경영하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감옥에서 반성하고 있대요.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저는 편지를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년 후 준혁이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저는 교도소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준혁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맑고 진지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준혁아. 제가 저질렀던 일들 평생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속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잖아. 엄마, 회사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하지만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할 순 있어. 감사합니다, 엄마. 준혁은 작은 사회적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성실히 일했어요. 5년 후, 저는 일흔이 됐습니다. 민성그룹은 업계 1위가 됐고 저는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겼어요. 준혁은 여전히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죠. 아들과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잠깐씩 만나는 어색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석날 준혁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송편 만드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래. 우리는 나란히 앉아 송편을 빚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기회를 주셔서. 너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알죠?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남편의 사진 앞에 송편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아버지가 원하셨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혁이 절을 올렸습니다. 저도 함께 절을 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당신이 너무 그리워요. 다 끝났어요. 이제 모두가 제자리를 찾았어요. 밤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수고했어, 여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위해